네,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이단원, 물질과 규칙성 중에서 중단원, 일단원, 원소의 생성과 규칙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원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배웠죠.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가 만들어졌고, 나머지 무거운 원소들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져서 현재 태양계와 지구를 구성할 수 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원소들에게서 반복되는 규칙성, 이를 우리는 주기율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규칙성과 서로 다른 원소들이 결합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소의 규칙성입니다. 원소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원소라고 부릅니다. 우선 물질은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분류할 수 있는데요. 혼합물과 순물질로 우선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혼합물이 뭐냐 하면은 혼합되어 있는 거죠. 뭐가요? 물질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혼합물이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어 소금물은요, 소금이라는 물질과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구분되는데, 균일 혼합물은 말 그대로 이 소금과 물 같은 물질들이 골고루 혼합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농도를 측정하듯 이 위쪽에서 농도를 측정하듯 농도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불균일 혼합물은 균일의 반대겠죠? 그러니까 물질들이 골고루 혼합되지 않아요. 한쪽에 이렇게 침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렌지 주스에 오렌지 껍질이 이 아래쪽에 깔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아래쪽에서 농도를 측정할 때와 위쪽에서 농도를 측정할 때 농도가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한편 순물질 볼게요. 순물질은 순수한 물질, 즉 물질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순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소금이면 이 소금이라는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로 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순물질은 화합물과 호전성 물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화합물은 소금이나 물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금, NaCl이라고 쓰죠. 그래서 염소와 나트륨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두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화합물이고요. 물도 마찬가지로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호동수 물질은 뭘까요? 감이 오죠? 톳,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원소가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산소, 산소는 O2라고 쓰는데 산소라는 원소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질소는 N2로 쓰는데 질소라는 원소 이렇게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산소는 뭐와 뭘로 또 분류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산소는 그냥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처럼 물질을 이렇게 분류할 때 더 이상 쪼개지거나 분류될 수 없는 최소한의 단위, 이러한 기본 단위를 우리는 원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원소들은 특이하게 규칙성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이러한 원소의 규칙성을 우리는 원소의 주기율이라고 부르는데, 원소의 주기율이 정확히 뭐냐? 원소들을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을 때 특정 간격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원소의 주기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주기율이 발견되기까지 과정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은 훗날 주기율표를 만들게 되기까지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흐름 정도만 파악하면 되겠어요. 자, 먼저 라부아제가 등장합니다. 라부아제는 33종의 원소들을 4가지의 분류 기준을 세워서 분류를 했는데, 애초에 기준을 세웠다라는 것 자체가 원소들 간에 비슷한 점이나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준을 세울 수 있었겠죠. 4가지 기준이 뭐냐면, 물에 넣었을 때 산이 되는 물질, 그리고 염기가 되는 물질, 혹은 산과 염기를 제외한 나머지 이온 결합 물질, 이것을 우리는 염이라고 합니다. 염이 되는 물질, 그리고 동식물과 광물을 구성하는 물질, 자, 요런 식으로 원소들을 분류했어요. 그리고 데베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은 새쌍 원소설을 주장했는데, 자, 이게 뭐냐? 원소들이,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이렇게 3개의 쌍을 이루더라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의 원소가 서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세 개가 또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이 세 개가 또 비슷한 성질을 가지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원소에 뭔가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가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멘델레예프는 훗날 주기율표를 창시하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자, 멘델레예프는 지금까지 발견된 63종의 원소들을 나열을 해봤는데 뭘 기준으로 나열했냐? 원자량을 기준으로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이라고 봐도 돼요. 이렇게 원자량을 기준으로 원소들을 나열해 보았더니 신기하게도 특정 간격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자, 이처럼 주기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니까 멘델레예프가 이 주기율을 발견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멘델레예프는 이러한 원소들의 주기성을 이용해서 지금 이만큼 간격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원소, 여기 원소는 이 당시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입니다. 이 원소 역시 이들과 성질이 비슷한 원소일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당시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의 성질을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원소가 발견되고 이 원소의 성질이 멘델레예프가 예측한 성질과 거의 맞아떨어지면서 이 멘델레예프는 매우 사람들로부터 각광받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각광받은 멘델레예프도 한계가 있는데요. 원자량이 작은 원소들에 대해서는 주기율이 잘 성립하지만 원자량이 큰 원소들은 주기율에서 벗어나는 원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를 나중에 모슬리가 해결하는데 그 과정 앞으로 또 살펴보기로 하죠. 자, 다음으로 뉴렌즈가 나옵니다. 뉴렌즈는 멘델레예프와 마찬가지로 원자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원소들을 나열해 보았는데 8번째 간격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있다는 점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뉴렌즈는요, 옥텟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옥텟 규칙은 우리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모즐리가 나오는데요. 모즐리가 바로 근대적인 주기율표를 창시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모즐리는 이 멘델레예프가 원자량이 큰 원소에서 주기율이 크게 어긋난다라는 사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즐리는 생각했어요. 아, 멘델레예프는 원자량에 따라 원소를 분류했지. 아, 그러면 나는 원자량이 아니라 양성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류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즐리는 양성자의 수에 따라서, 자, 이 양성자의 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 번호라고 부릅니다. 양성자의 수에 따라 원자 번호를 붙여서 이 원소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양성자의 수가 만약에 1개라고 하면은 원자 번호가 1번이라는 뜻이고요. 양성자의 수 2개면 원자 번호 2번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보았더니 이제는 원자량이 큰 원소들에서도 주기율이 잘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를 바탕으로 모즐리는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원소들을 나열해서 표를 만들었는데 이를 우리는 주기율표라고 부릅니다. 이 주기율표는 현재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기율표의 구성을 보면 세로줄과 가로줄로 나뉘는데 세로줄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로줄을 주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서 모즐리는 원자 번호에 따라서 원소들을 나열했다 했죠. 그래서 수소가 원자 번호 1번, 헬륨이 2번, 리튬이 3번, 베릴륨이 4번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어나갑니다. 자, 그리고 원자 번호는 사실상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양성자의 수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양성자의 수가 1개, 2개, 3개, 4개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렇게 8번째 간격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반복된다라고 했죠. 실제로 리튬을 기준으로 8번째 간격이면 이만큼 7칸입니다. 8번째면 여기로 가겠죠. 8번째 원소마다, 그리고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8번째 원소는 칼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8번째 원소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반복되니까 이들이 지금 모두 세로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로줄, 즉 족에 있는 원소들은 성질이 서로 비슷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밖에도 족과 주기에서 원소들이 갖는 또 다른 의미, 즉 족과 주기의 의미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를 원자의 구성과 전자 배치를 이용해서 한번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원자의 구성입니다.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 내용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업 커크 2개와 다운 커크 하나가 모여서 뭘 이루었다라고 했죠?
그렇죠. 양성자 이루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 커커 두 개와 업커커 하나가 모여서 중성자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나서 원자핵이라는 것을 이루고요. 원자핵 주변을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전자가 도는 이 궤도를 전자껍질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전자가 원자핵을 돌고 있는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해요? 맞아요. 중성원자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 물질들은 모두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전자의 수와 원자량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전자의 수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전하량을 한번 봅시다. 전하량, 이들의 전하량을 볼 건데 전자는요,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죠. 양성자는요, 맞습니다. 플러스 1이고요. 중성자는 중성 상태를 떼야 되니까 전하량이 0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원자의 전하량이 0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자의 전하량과 원자핵의 전하량을 합쳐서 0이 되어야 되겠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원자핵은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수가 이 양성자의 수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지만 정기적으로 중성을 띨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의 수를 앞서 뭐라고 불렀나요? 맞아요. 원자 번호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는 원자 번호와 같다라는 점 인지를 해주길 바래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원자의 질량, 원자량 보도록 합시다. 원자량 보기 위해서 질량수 파악해야겠죠. 전자의 질량수 몇이라고 했습니까? 거의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으로 취급하고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질량이 있는데 각각의 질량을 1이라고 한다 했죠. 물론 중성자가 좀 더 무거운데 서로 그냥 거의 비슷해서 질량수 1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원자의 질량은 사실상 원자핵의 질량과 같네요. 왜냐하면 원자핵에 질량을 가진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량은 사실상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의 구성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이 원자에서 전자 배치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 전자가 8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우리는 무슨 규칙이라고 하냐?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옥텟 규칙은 뉴렌즈 할 때 나왔죠? 뉴렌즈가 이런 식으로 옥텟 규칙을 발견했어요. 자, 옥텟 규칙에서 옥텟이 뭐냐면 우리 옥타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한 옥타브, 두 옥타브 할 때 그 옥타브입니다. 자, 우리 옥타브는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의 음으로 구성되죠. 자, 그래서 8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 8개까지 전자가 채워질 수 있으니 뭔가 8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를 옥텟 규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옥텟 규칙에 따라서 리튬의 전자 배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리튬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인가요? 1번, 2번, 3번. 자,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죠? 원자 번호가 3번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양성자의 수가 3개라는 것이고 양성자는 전하량이 플러스 1이니까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데요. 전자가 총 몇 개 필요하나요? 자, 이렇게 양성자의 수는 전자의 수와 같기 때문에 전자의 수 역시 3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2개 들어갈 수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 전자가 8개 채워줄 수 있는데 굳이 8개 필요 없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지 전자가 이렇게 3개가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체외곽 껍질,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을 돌고 있는 이 전자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체외곽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라고 부릅니다. 원자가 전자와 체외곽 전자의 차이점은 원자가 전자는 나중에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예요. 그리고 체외곽 전자는 단순히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편의상 원자가 전자를 그냥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위치한 전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밖에도 다른 원소들의 전자 배치도 함께 나타내 보면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우선 족 번호부터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1족, 여기가 2족, 여기는 13족입니다. 주의하세요. 13족, 여기서부터 14, 15, 16, 17, 18족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기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족번호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이 주기율표의 저 아래쪽에 또 다른 원소가 이렇게 더 많은데 이 원소를 나타나기 위해서
족의 번호를 2번부터 13번까지 껑충 띄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족 번호는 무엇을 뜻하는지 보도록 하죠. 원자가 전자수를 세워볼게요. 1족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수가 수소 1개, 그리고 리튬 1개, 나트륨 1개, 칼륨도 1개죠. 그러면 일로 쭉 와서 이 질소는요, 그러니까 족 번호가 15번인 이 원소들은 어떤 겁니까? 지금 원자가 전자수가 이렇게 5개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족 번호에 1의 자리 숫자 있죠? 여기에 있는 이 1의 자리 숫자는 뭘 뜻한다? 맞습니다. 바로 원자과 전자의 수를 의미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주기는 뭘 뜻할까요? 1주기 원소는 전자 껍질이 하나, 2주기는 2개, 3주기는 3개, 4주기는 4개, 감이 오죠? 주기는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아까 이렇게 같은 족에는 성질이 서로 비슷한 원소가 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질이 서로 비슷한 원소가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여기서 1족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다? 1개라고 했죠? 같은 족일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습니다. 따라서 원소의 성질을 누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원자과 전자가 원소의 성질을 결정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주기율표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이 주기율표 내에서 그러면 원소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기율표상에서 원소들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마지막으로 비활성 기체, 이렇게 4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부터 분류를 해보죠. 먼저 금속 원소는 주로 주기율표상에서 어디 위치합니까? 왼쪽에 위치하고요. 비금속 원소는 주로 이렇게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이 수소는 주기율표상에서 왼쪽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특성상 비금속 원소에 포함된다는 거 주의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특징이 어떨까요? 금속 원소는 전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연성이라는 것도 가지고, 그리고 전기 전도성도 가지고요, 특유의 광택도 있습니다. 전성이 뭐냐면 이렇게 붙인 게 전 있죠? 전처럼 넓게 펴지는 성질을 말해요. 연성은 우리 연날리기 할 때 연줄 있잖아요. 이 연줄처럼 길게 뽑히는 성질을 말하고요. 전기노성은 전기가 통하는 성질, 광택은 특유의 반사되는 빛의 색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금속 원소는 전성 없고요, 연성도 없고, 전기 전도성 딱히 없고, 광택 또한 없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세요. 상온에서의 상태 볼게요. 금속 원소는 금속이니까 당연히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고요. 비금속 원소는 주로 기체 상태라는 점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칼리 금속도 분류를 해보죠. 알칼리 금속이 뭐냐? 1족 원소 중에서 금속 원소를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족 원소 중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알칼리 금속이든 나중에 배울 할로젠 원소든 간에 이러한 특징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특징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징들 잘 살펴주길 바래요. 알칼리 금속은 첫 번째 특징, 상온에서 주로 무슨 상태다? 금속이니까 고체 상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은백색의 광택이 있습니다. 자, 이 광택과 고체 상태 모두 앞에서 배운 금속 원소의 성질에 포함되죠. 자, 그리고 이 알칼리 금속은 밀도가 작아서 무르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칼로 자르면 잘 쪼개집니다. 자, 그리고 반응성이 매우 뛰어난데 우선 산소와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공기중에 노출을 시키면 산소와 반응해서 특유의 이 광택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에 닿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해줘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기름속입니다. 그래서 기름에 넣어 보관한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 물 근처에 두면 안 됩니다. 폭발해요. 자,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자, 이 과정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보면 두 개의 알칼리 금속이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알칼리 금속이 두 개의 물 분자와 만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두 개의 이 알칼리 금속과 수산화이온이 이렇게 결합하고 거기에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친구는요, 수용의 상태에서 쪼개집니다. 이렇게 알칼리 금속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쪼개질 수 있어요. 자, 이처럼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염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성된 수용액의 액성은 뭐다? 맞아요. 염기성이다 라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또 중요한데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이 큽니다. 이거 왜 그런지 오른쪽에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알칼리 금속에서 원자가 전자수는 몇입니까? 이렇게 1개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알칼리 금속은 1조 원소니까 원자가 전자도 1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들은 전자 하나를 버리거나 아니면 7개를 채워오면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겠죠. 근데 누가 더 편리할까요? 그렇죠. 전자 하나를 버리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전자를 모두 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자핵은 플러스나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나니까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정전기적으로 인력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자핵에 가까이 있는 전자일수록 인력이 강해서 이렇게 떼어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튬은 전자를 떼어내기 매우 어렵고요. 칼륨은 어떨까요? 지금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매우 머니까 상대적으로 원자핵의 영향을 덜 받죠. 그래서 인력이 약해서 이 전자를 쉽게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지금 원자핵의 전하력이 너무 크잖아요. 전하력이 너무 커도 이렇게 전자 껍질 수가 많아서 멀어지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전자를 더 쉽게 분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칼륨은 전자를 잘 버려서 반응에 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할로젠 원소 보겠습니다. 할로젠 원소는 뭐냐? 17쪽에 포함된 비금속 원소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할로젠 원소는 특이한 색을 가지는데 우선 상태부터 보죠. 할로젠 원소 플루오린과 염소는 기체 상태이고요. 브로민은 액체 상태, 그리고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상태가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색이 특이하다라고 했죠. 플루오린과 염소는 대체로 노란색을 띠고요. 브로민은 젓갈색을 띱니다. 자, 약간 붉은색이요. 그리고 아이오딘은 보라색을 띈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로젠 원소도 방금 전에 알칼리 금속과 마찬가지로 반응성이 매우 뛰어난데요. 자, 우선 금속 원소와 잘 반응해서 빛과 열을 냅니다. 자, 금속 원소 중에서도 특히 마그네슘과 잘 반응해요. 이 마그네슘과 두 개의 할로젠 원소가 만나서 이렇게 MgX2와 같은 결합물을 완성하고요. 여기에서 빛과 열을 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소 기체와 잘 반응해서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염소가 지금 할로젠 원소죠. 염소와 수소가 반응하면 HCl이라고 하는 할로젠화 수소, 즉 염산을 만듭니다. 자, 이 염산은요, 물에 넣으면 뭐가 되냐? 수소 이온을 내뿜고요. 그리고 염화 이온을 내뿜습니다. 자, 수소 이온을 내뿜기 때문에 이렇게 수소이온을 내뿜는 물질을 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합물은 수용액 상태에서 산성을 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아까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컸어요. 이번에 할로젠 원소는 다릅니다.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이 크다라는 거 주의해서 봐주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또 이 전자 배치를 통해 좀 알아볼게요. 이들은 모두 17쪽 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수가 7개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7개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하나 얻어와도 좋고 아니면 전자를 7개 버려도 되겠습니다. 근데 뭐가 더 편해요? 전자를 하나 얻는 게 더 편하겠죠. 전자를 얻으려고 할 때 이렇게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이 강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가 가까워서 전자를 강하게 잡아당길 수 있고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서 전자를 좀 약하게 잡아당겨요. 그렇기 때문에 플로린이 전자를 붙여서 반응하기에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 특징적으로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활성 기체 특징 볼게요. 비활성 기체는 몇 쪽이죠? 18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외각 전자수가 8개여서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니까 매우 안정하겠죠? 그래서 상온에서 화학결합을 하지 않은 채 주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길 바래요. 여기까지가 원소의 규칙성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이 원소들이 어떻게 결합을 결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소들이 화학결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들 원소 중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원소가 있죠. 누굽니까? 맞아요. 18쪽의 비활성 기체죠. 그래서 대부분의 원소들은 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르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원자 번호와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가 되고자 화학결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아래에 있는 전자 배치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죠. 우선 리튬이 있는데 리튬은 1조 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예요. 그러면 리튬은 이 원자과 전자 한 개를 버려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하나의 전자를 버리면 누구와 전자 배치가 같아져요? 비활성 기체인 헬륨과 전자 배치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리튬은 자신과 가장 원자 번호가 가까운 비활성 기체인 헬륨이 되고자 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플로린도 마찬가지죠. 플로린은 지금 17조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7개라서 하나의 전자를 덧붙이는 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하나 붙이면 네온의 전자 배치가 돼요. 그래서 플로린도 자신의 원자 번호와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인 이 네온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자, 다음으로 화학결합의 종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학결합은 크게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이온결합이 뭐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하는 것을 이온결합이라고 해요. 이때 금속 원소는 플러스 전하를 띠기가 쉽고요. 비금속 원소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이온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랬을 때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질을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부르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물질을 우리는 음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양이온부터 살펴보면 양이온은 전자를 버려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질을 말해요. 그래서 원래 원자 상태에서는 양성자와 전자의 수와 같았는데 지금 전자를 하나 버리니까 전자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양성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이 1족부터 13족인 금속 원소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거 왜 그런지 주기율표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자, 지금 이거 3이 아니라 13입니다. 1족부터 13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각각 몇 개예요? 그렇죠. 족 번호의 1의 자릿수가 바로 원자과 전자수니까 1개, 2개, 3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원자과 전자를 버려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가 더 쉽습니다. 전자 기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전자 하나 버려서 플러스 1의 양이온이 되고요. 이 친구는 2개 버려서 플러스 2, 이 친구는 3개 버려서 플러스 3의 양이온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모두 양이온이 되기 쉽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자, 다음으로 특징 볼게요. 자, 바로 이전 주기의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띱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앞서서 본인의 원자 번호와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가 되고자 화학결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물질, 이들은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원자 번호를 가진 비활성 기체 누구예요? 헬륨이죠. 헬륨과 전자 배치가 같아지도록 노력하고요. 이들은요 자신의 원자 번호와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 이 친구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아지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들 바로 이전 주기의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족 번호는 양이온의 전하량과 같다라는 것도 인지해 주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1족부터 13족 원소는 각각 전하량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이 족 번호는 곧 이온의 전하량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가 양이온의 특징이고요. 다음으로 음이온의 특징 볼게요. 음이온은 전자를 이렇게 붙여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물질을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전자를 붙이니까 원래 원자 상태에서는 양성자와 전자수가 같았단 말을 되죠. 그런데 전자수가 증가하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더라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음이온은 누가 되기 쉽냐면 15에서 17쪽인 비금속 원소가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15에서 17쪽은 각각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예요? 족 번호의 1의 자리에서 보면 된다 했죠. 그래서 5개, 6개, 7개입니다. 전자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자를 버리는 것보다 전자를 차라리 이렇게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게
복택 규칙을 만족하기에 편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들이고요. 양이온이 바로 이전 주기의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였다면 음이온은 같은 주기의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과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가 네온이니까 같은 주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같아지고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들과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가 이 친구 아르곤이니까 아르곤과 그러니까 같은 주기의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4번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족보는 1의 자리 수에서 8을 빼래요. 이 값이 이혼의 전하량과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선 15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5개니까 전자 3개를 붙여서 마이너스 3의 전하량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원자과 전자 수가 6개면 2개의 전자를 붙여서 마이너스 2, 그리고 원자과 전자 수가 7개면 하나의 전자를 붙여서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띄는 게 편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8에서 족보는 1의 자릿수 5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3이고요. 그리고 6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2, 7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이온의 전하량과 같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냥 왼쪽에서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쏘놓고 시작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양이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맨 끝에서부터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의 전하를 가진다라고 써놓고 시작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다원자 이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다원자 이온은 뭐냐면, 자, 지금까지는 하나의 원소에 대한 음이온과 양이온에 대해서만 공부했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원소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이온을 한번 배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원자 이온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자주 쓰이는 것만 좀 추천해 줬으니까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암모늄 이온이에요. 암모늄 이온은 NH4 플러스, 자, 이들 중에서 유일하게 양이온을 띄고요. 수산화 이온은 나중에 산염기 할 때 많이 나옵니다. 수산화 이온은 OH 마이너스고요. 탄산 이온은 CO3 E 마이너스, 황산 이온은 SO4 E 마이너스, 그리고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MnO4-입니다. 그리고 아세트산 이온은 뭔가 복잡한데요. CH3COO- 원소가 많죠. 이렇게 되고요. 인산 이온은 PO4-3-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온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온은 우선 원소 기호 써주시고요. 그 위에 전하량을 하나 써주면 됩니다. 자, 마그네슘 이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리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띈다라고 했죠. 이렇게 적고 시작하면 좋아요. 마그네슘은 이쪽 원소니까 플러스 2의 전하량을 가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그네슘하고 이온 이렇게 붙여서 읽어주면 됩니다. 한편 염소 볼게요. 자, 염소 같은 경우에는 17종 원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집니다. 그래서 음이온 마이너스 1인데 1을 생략해서 적어주시고요. 염소 이온인데 소가 붙는 경우에는 소 대신 화를 붙여서 읽습니다. 그래서 염화이온이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온 결합 물질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12번이 마그네슘이랑 원자 번호가 8번인 산소의 이온 결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마그네슘은 족 번호가 몇 번이에요? 2족이죠. 자, 2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2개입니다. 그래서 2개의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이 되고자 하고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수가 6개니까 2개의 전자를 채워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죠. 자,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전 인력으로 결합해서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과정을 화학식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우선 마그네슘 이렇게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양이온이 되었을 때 전하량 몇이에요? 자, 우리 전하량 여기에 표기하고 가면 좋겠죠. 왼쪽부터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의 전하량을 띄고요. 여기서 왼쪽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띱니다. 마그네슘이 이쪽 원소니까 플러스 2의 전하량을 띄겠네요. 자, 거기에다가 산소 나옵니다. 산소 16종 원소니까 마이너스 2의 전하량을 띄죠. 자, 이들이 합쳐지면 산화 마그네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온 결합 물질을 어떻게 읽고 쓰는지 살펴보죠. 가장 먼저
양이온을 씁니다. 자, 양이온이 먼저 이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이온을 뒤따라서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읽을 때는 음이온에서 양이온 순서로 읽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쓸 때는 양이온에서 음이온 방향으로, 읽을 때는 음이온에서 양이온 방향으로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염소 있죠? 염소 먼저 읽고 다음으로 나트륨 읽어주면 되는데, 소가 있을 경우에는 화로 바꾸어서 읽어줍니다. 염화 나트륨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MgCl2도 마찬가지예요. 양이온 먼저 적어주고 음이온을 나중에 적습니다. 읽을 때는 음이온 먼저, 양이온 나중에 읽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염소 읽어주시고 마그네슘 나중에 읽어주면 되는데 소 붙어있으니까 화로 바꾸어서 읽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은 반드시 결합 비율을 여기다가 표시해줘야 돼요. 이 말은 마그네슘이 1개, 염소가 2개 결합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랬을 때 이 결합 비율은 전하량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온결합 물질은 전체적으로 합쳐졌을 때 정기적인 중성이 되어야 돼요. 그 말은 이 양이온의 전체 전하량과 음이온의 전체 전하량을 합했을 때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X에 원소가 있다고 해보고, X는 A 플러스의 양이온을 갖습니다. 그리고 Y는요 B-의 음이온을 가져요. 자, 이들이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화학결합을 합니다. 이온결합해서 X가 N개 그리고 Y가 M개 이런 식으로 N 대 M의 비율로 결합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양이온의 총 전하량은 A 곱하기 N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이온의 총 전하량 A 곱하기 N, 그리고 음이온의 총 전하량 마이너스 B 곱하기 M입니다. 자, 이 값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어야 되니까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AN은 뭐와 같죠? 맞습니다. BM과 같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분의 B는 뭐가 된다? 맞습니다. M분의 N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N은 사실상 뭘 뜻해요? 여기 있는 B를 뜻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M은요, A를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온의 전하량의 B는 나중에 이온 결합을 했을 때 이온 결합의 결합비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염화 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마그네슘의 전하량이 2 플러스죠. 그리고 염소의 전하량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들이 화학결합을 하게 되면 지금 전하량의 B는 화학결합할 때 결합비에 반비례하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1짜리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에 1을 붙여주시고, 여기에는 플러스 2짜리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에 2를 붙여주어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을 쓸 때 결합 비율과 전하량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4가지가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선지에 하나라도 이런 특징이 나왔을 때, 이 특징을 가진 물질은 바로 이온결합 물질이구나 라고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자, 이들을 끊어내려면 매우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매우 높은 열을 가해야지 겨우겨우 양이온과 음이온이 분리가 되면서 녹게 됩니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자, 두 번째, 물에 대한 용해성이 매우 큽니다. 물에 잘 녹는다라는 거죠. 왜 잘 녹냐면 이 물의 특징 때문이에요. 자, 물은 이렇게 산소가 있고 수소가 2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원자보다 누가 더 크죠? 산소가 더 크죠. 그 말은 산소의 양성자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즉 원자에게 전하량이 산소가 더 커요. 원자에게 전하량이 훨씬 크니까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산소가 살짝씩 뺏어옵니다. 산소가 약간씩 뺏어와요. 그래서 수소는 전자를 약간 잃고 약한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산소는 전자를 약간씩 얻어서 약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온결합 물질을 물에 담그게 되면 양이온 부분에는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산소가 이렇게 향하면서 붙고요. 그리고 이 음이온에는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수소가 이렇게 향하면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잘 붙게 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분리해서 물에 잘 용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전기 종료성은 고체 상태에서는 없고요.
액체나 수용의 상태에서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위쪽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플러스 극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극으로 대전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종의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서, 자, 음이온이 전자를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이쪽으로 줍니다. 그럼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마이너스 극으로 도달한 전자는요, 지금 마이너스 극 부근에 붙어있던 나트륨 이온에게 전자를 줍니다.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안 그래도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나트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과 이 염소 이온이 전자 나르게가 되어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나 수용의 상태에서 전기 전후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네 번째, 결정이 변형되면 다시 결합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렇게 물리적 힘을 가하면 어긋나게 되면서 반발력이 생기죠.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 반발력이 생기면서 다시 이렇게 재결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공유결합 들어가 볼게요.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을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비금속 원소의 특징이 뭐였어요? 그쵸,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기 쉬웠죠. 음이온은 전자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전자를 얻으려고만 하는데, 서로 전자를 얻으려고 할 바에는 그냥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결합하자 하는 것이 바로 공유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소와 수소의 공유결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자번호 8번 산소죠. 원자번호 1번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는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가 하나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산소는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가 두 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서로 공유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각각 한 개씩 전자를 공유해서 공유결합을 이렇게 결성하게 되면 산소 입장에서는 체외각 전자가 8개가 되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고, 수소 입장에서는 체외각 전자가 2개가 되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공유결합할 때 참여한 전자를 우리는 공유전자쌍이라고 하고요. 이 용어 잘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유결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때 매번 이렇게 전자 배치를 그리기에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만을 나타낸다면 공유결합할 때 이러한 전자의 이동이나 전자의 배치를 우리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체외곽에 있는 전자만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데요. 루이스 전자점식을 활용하면 공유결합의 과정을 좀 더 편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즉 원자가 전자의 배치만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산소의 전자 배치를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참고로 이 루이스 전자점식은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공유결합을 표현할 때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자, 우선 산소의 루이스 전자점식 그려보면은 일단 산소는 16조 원소죠.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6개입니다. 그래서 6개의 전자 배치를 그리면 되는데 어떻게 그리냐? 동서남북으로 일단 전자 4개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자 2개를 이렇게 쌍을 이루도록 해서 붙여주면 돼요. 이때 이런 식으로 쌍을 이룬 전자를 우리는 전자쌍이라고 부르고요.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를 비전자쌍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산소 입장에서는 이 비전자쌍을 전자쌍으로 만들어줘야지만 총 전자개수 8개가 되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비전자쌍은요, 다른 전자를 얻어와서 전자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른 원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비전자쌍이 2개니까 최대 2개의 원소와 공유결합을 해서 이렇게 비전자쌍을 전자쌍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산소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해요. 비전자쌍이 2개니까 산소가 이렇게 두 팔을 벌려있는 형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은 나는 2개의 원소와 결합할 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산소끼리 결합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산소는 하나다. 이렇게 팔이 2개가 있다라고 했죠. 2개의 원소와 결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두 팔을 모두 잡아야지만 비전자쌍이 전자쌍이 되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팔을 모두 잡아야 돼요. 그러면 산소가 이 두 팔을 모두 잡아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이처럼 두 개 이상의 비전자쌍을 공유하거나 이렇게 팔이 공유 결합한 팔이 두 개 이상의 경우를 우리는 다중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이 공유 결합한 팔의 개수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공유 결합한 비전자쌍의 개수가 두 개니까 자, 이는 이중결합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산소는 그래서 이중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공유 전자쌍의 수는 몇 개죠? 지금 하나의 팔당 비전자쌍 하나를 공유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산소도 하나씩 비전자쌍을 공유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의 수가 이렇게 두 개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아래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에 비전자쌍의 수는 뭐와 같습니까? 공유 결합할 수 있는 원소의 수와 같죠. 그래서 공유 결합의 수와 같고요. 그리고 이는 또 뭐와 같냐면 공유 결합할 때 이렇게 공유 전자쌍의 수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비전자쌍이 산소가 두 개인데 공유 전자쌍의 개수도 이렇게 두 개가 되니까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산소는 비전자쌍의 개수가 두 개인데 이중결합을 결성하니까 다중결합 수하고도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는 8에서 족 번호의 1의 자릿수를 뺀 것과 같은데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 주기율표를 보면서 이해를 해봅시다. 우선 공유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비금속 원소들에 대해서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일단 질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의 수가 5개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개를 그려줍니다. 산소는 6개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4개, 5, 6 그려주고요. 플로리는 7개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4개, 5, 6, 7개 그려줄게요. 그랬더니 질소는 비전자쌍의 수가 몇 개예요? 3개잖아요. 3개이니까 3개의 원소와 공유결합할 수 있고요. 그리고 3중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산소는 우리 아까 했죠? 산소는 비전자쌍이 2개이니까 이렇게 2개의 원소와 공유결합할 수 있고 이중결합을 이루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플로리는요, 비전자쌍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와 공유결합할 수 있고 하나의 결합, 즉 단일 결합을 이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유결합할 수 있는 원소의 수가 3, 2, 1로 이쪽으로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3, 2, 1을 어떻게 계산되는지 봤더니 8에서 족 번호의 1의 자릿수를 빼면은 3, 2, 1이 나옵니다. 그래서 1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공유결합 수라던가 혹은 몇 중 결합을 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 이산화탄소의 공유결합 구조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우선은 탄소 이렇게 해주시고요. 산소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탄소는요, 지금 14조 원소니까 비전자쌍의 수가 4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4개의 원소와 공유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을 4개 그렸고요. 산소는요, 비전자쌍이 2개이니까 2개의 원소와 화학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팔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공유결합할 때 이 팔들을 남김없이 잡아야지 최종적인 공유결합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 두 팔을 이용해서 탄소도 두 팔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서로를 맞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잡으면은 자, 이러한 공유 결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공유 결합 구조가 이런 식으로 임의의 기호로 표시되어 있을 때 역으로 공유 결합하지 않았을 때 전자 배치를 그릴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X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공유 결합 수가 2개니까 비전자쌍의 수가 2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X를 이렇게 나타내고 비전자쌍의 수를 2개 나타내준 후에 나머지를 전자쌍으로 나타내주면 공유결합하기 이전에 전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 전자 점식과 이러한 관계들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주시고요. 이제 공유결합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배웠으니까 공유결합 물질을 명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기음성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작은 순서로 써요. 전기음성도가 뭐냐면 전자를 살짝 뺏어와서 본인이 약간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정도를 전기음성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아까 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이 물은요, 공유결합 물질인데 특이하게 이 산소가 수소보다 원자에게 전하량이 더 커서
수소에 있는 전자를 조금 더 빨아먹는다라고 했어요. 조금 더 이렇게 빨아먹어요. 그래서 산소는 약하게 마이너스 전하를, 수소는 약하게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전기 음성도가 큰 거예요? 전자를 가져와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하는 정도가 높으면 전기 음성도가 큰 거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산소가 수소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와서요. 수소는 산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기 때문에 수소를 먼저 쓰고 그 뒤에 산소를 적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아까 이온결합 물질을 명명할 때와 비슷한데, 이온결합 물질에서 양이온을 먼저 쓰고 음이온을 나중에 썼죠. 그래서 고온결합 물질도 마찬가지로 뭔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물질은요 이렇게 나중에 쓰고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질은 먼저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결합한 원소의 개수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읽을 때에도 공유결합 물질은 이 숫자를 포함해서 읽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산소가 2개니까 이산화라고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탄소를 뒤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쓸 때는 전기 음성도가 작은 순서로 쓰되 읽을 때는 역순으로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라고 쓰고요. 자, 처음에는 이산소와 이렇게 탄소겠죠. 자, 그런데 소자가 화자로 바꿔서 있습니다. 소가 붙으면 화로 바꿔서 이렇게 읽어주는 게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공유결합 물질은 녹는자 끓는질 매우 낮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특징들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인지를 해주세요. 자, 왜 녹는자 끓는질이 낮냐? 이온결합 물질은 그래도 정전기적인 인력이 매우 강하니까 이 소로를 끊어내기 위한 매우 강한 힘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고온결합 물질은 정전기적 인력이 매우 약합니다. 이렇게 약하게 풀러져나 마이너스를 띈다 해도 이건 매우 약한 힘이에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 사이에서는 거의 인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서로 끊어내기가 좋습니다. 끊어내기 좋으니까 용자 끓는 점이 매우 낮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에너지를 조금만 가해도, 온도를 조금만 높여도 공유결합 물질이 매우 잘 이렇게 인력을 끊고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에 대한 용해성이 작아요. 아까 물 분자의 특징을 얘기했죠. 물 분자가 이렇게 약하게 플러스, 약하게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에 잘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공유결합 물질들은 강한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물 분자가 잘 붙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 분자가 원래 붙어야지 이 분자들을 잘 떼어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용해성이 낮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전기 전도성도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하를 거의 띠지 않으니까 전자를 나르는 역할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가 화학결합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중단원 1단원 원소의 생성과 규칙성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았고요. 이제 개념이 잘 이해되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길 바랍니다.